미국에는 사회적 유동성이나 평등에 대한 전망조차 없는 백인 계층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백인 하층민이라 불리며 쓰레기들이나 촌놈과 같은 명칭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역사와 문화는 이런 무시당해온 계층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그마저도 경멸하듯 다루어졌을 뿐입니다. 이를테면 1960년대에 유행하였던 TV 시리즈인 더 베벌리 힐빌리지에서의 우스꽝스러운 시골뜨기라든지 소설 앵못의 죽이기에 등장하는 비열한 인물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 백인 빈곤층들은 미국 역사 속에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채 상류층들의 더러운 일을 도맡아 해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빈곤조차 진취성의 부족이나 유전적 열등감 때문으로 취급받았을 뿐입니다. 따라서 백인 하층민들의 빈곤한 생활이 어떻게 독특한 정체성으로 이어졌으며 그것이 어떠한 문제를 만들고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인들은 흔히 모든 인간의 평등을 선포한 헌법이기에 미국에는 계급차별 혹은 계층의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안락한 생활을 누리는 중산층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그 아래 하층계층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실상 관심을 주거나 도울 가치조차 없는 것으로 취급받아왔던 백인 하류층은 미국이 세워진 이후 줄곧 미국인들과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무려 1600년대부터 이들 백인 빈곤층들은 범죄, 질병, 난폭함, 게으름 등의 이유로 비난받아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미국 경제의 중요 부분이었고 문화 속에서도 꾸준히 등장하였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의 서적, 영화, 방송 등에서도 백인 하층민들의 모습을 많이 찾아볼 수 있으며 최근에는 특히 촌놈의 이미지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엘리트 계층은 그들을 유전적으로 저열하고 성격이 완고하며 타고난 게으름뱅이라고 경멸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백인 하층민가 존재해온 그리고 존재하는 데에는 더욱 복잡한 역사적 흐름이 있습니다. 영국이 북미 대륙의 정착민들을 보내고자 마음먹었을 때 북미 대륙은 결코 기회의 땅으로 인식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국 왕실과 정치인들은 북미 이민을 통해 빈농, 불황자, 범죄자들과 같은 하층민들을 지워버리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을 신세계로 보낸다면 최악의 경우 생활의 어려움이나 질병으로 죽을 것이고 최선의 경우에는 남는 노동력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성직자였던 리처드 해클루트는 엘리자베스 1세 여왕에게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디스코어스 온 웨스턴 플랜팅이라는 글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에서 노동 인력을 북미의 밀개척지로 보내 농사를 시키는 방안의 유용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영국 하층민들은 노예보다 조금 나은 처지인 고용노동자로 대서양을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고용주 대부분은 엄격하고 위계적인 생활을 하였으며 군대와 같은 가혹한 노동 환경을 강요했던 청교도였습니다. 행실이 불량한 남녀와 고아가 된 어린이들은 질병과 굶주림 속에서 죽어갔고 살아남은 이들은 담배 대농장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배는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수익성 높은 작물이었기에 농장주들은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배를 불리고자 하였습니다. 사상가 존 로크는 북미 대륙을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의 저술은 북미 식민지에서의 계층 문제에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가 작성한 펀더멘탈 컨스티튜션즈 오브 캐롤라이나는 1669년에 채택되었는데 지주들의 재산을 옹호하는 봉건적 위계 질서를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백인 빈민들은 예속민 혹은 농민 생산자로 노예보다 조금 나은 정도의 신분을 가질 뿐이었습니다. 왕립 아프리카 회사의 세 번째 대주주였던 로크에게 노예들이 전적으로 주인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은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결실을 맺지 못했고 1712년 캐롤라이나 식민지는 남북으로 분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은 다수의 노예들을 거느린 상층 농장주들과 상인들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북부지방의 이웃들을 가난한 캐롤라이나에 사는 게으른 군뱅이들이라 비하하였는데 남부지방의 부유층이 보기에 이들은 상류층과 노예 사이에 유용한 노동력조차 되지 못하는 미개한 불황아들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굼차 버지니아 역시 이 같은 남부 정서를 공유하였는데
이를테면 윌리엄 버드 2세는 반항적인 식민지와 그곳의 거대하고 암울한 늪지에 대한 여행기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는 해당 지역의 물길을 빼 농지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지 워싱턴 또한 이러한 생각에 참동하였습니다. 영국 군대 출신의 제임스 오글소프는 1730년대 새로운 북미 식민지인 조지아 지역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하였습니다. 해당 지역은 노예제를 금지하는 대신 가난한 자유인 이주민들에게 50에이커의 땅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스코틀랜드와 독일에서 온 이민자들은 고난에 익숙한 농민들이었기에 이를 반겼지만 오히려 영국 출신 이민자들은 대부분이 농업과 무관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다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지아는 지주들의 요구에 따라 노예제를 허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남부 지역에서 노예가 아닌 자영농들의 바탕을 둔 사회를 만들려는 시도 하나가 실패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군주제가 존재하지 않는 북미 식민지에서 계층이나 세습적 특권은 토지 소유권의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중산층 자영농을 만들어 소수의 대지주가 다수의 노예를 거느리는 사회를 방지하려는 노력은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과학적인 입장에서 게으름을 깊이 연구하였고 노예제가 백인 빈민층들에게 나태함을 옮긴다고 비난하였습니다. 실상 유럽 출신 빈민들은 노예보다 나은 사회적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회용 임금 노동이라 할지라도 노예들과 동일한 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프랭클린은 서부 개척과 그를 통한 대규모의 인구 이동을 해결책으로 내놓았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넓은 토지로 퍼져나간다면 계층의 높낮이를 따지지 않고 풍요로운 삶을 위해 노력하는 행복한 보통 사람이 늘어나리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회적 유동성의 확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지는 않았지만 영토 개척을 통한 인구 확산이 계층 간의 충돌을 줄이라 믿었던 것입니다. 프랭클린은 스스로를 자수성가형 인간이라 생각하였고 동시에 계약 노동자나 수습생들을 멸시하였습니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프랭클린 역시 수습생 신분을 거부하여 도주한 경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또한 돈을 찍어낼 수 있는 자격이 어떻게 부유함을 낳았는지 나아가 정치 권력으로 이어졌는지를 이해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미국 초창기의 정치 사상가인 토마스 페인의 소책자 코먼센스는 큰 인기를 끌며 미국 독립혁명을 앞당기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물론 페인은 영국 출신이었고 책을 쓸 당시 북미 식민지에 거주한 경력이 짧았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는 이기적인 군주제를 반대하였는데 군주제가 국가의 부를 빨아들여 해외 전쟁 따위에 낭비해버린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독립을 통해 자급자족적 상업과 자유교역을 발전시킬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북미 식민지의 독립이 반드시 계층의 소멸로 이어지지는 않을지라도 최소한 게으름을 없앨 수는 있으리라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페인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 군주가 국민의 재산을 빼먹는 악습을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층 문제에 대한 논의는 군주제의 철폐라는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즉, 벤자민 프랭클린이나 토마스 페인과 같은 미국 독립 시기의 주요 인물들은 계층 구조를 없애기 위해 위에서부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다만 유능한 사람들의 개인적 미덕만을 강조하였습니다. 독립혁명을 주장한 정치인들과 엘리트들은 백인 하층민들 역시 자신들과 함께 싸워야 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전쟁에서 병사로 징집되었으나 대가를 거의 받지 못했던 백인 빈민들은 1775년 자신들에게는 지킬 것이 없음을 주장하며 영국과의 전쟁에 동원되기를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버지니아가 병사들에게 복무에 대한 대가로 한 사람당 노예 한 명씩을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독립전쟁에서 싸울 사람을 찾는 일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병사들에게 독립을 위해 싸우는 것이 그들에게도 좋은 일임을 설득시키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운데 세금은 올랐고 빈민들의 작은 토지마저 잃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였기 때문입니다. 1786년에 쉐이즈 반란에서 전직군인이 주도한 반란 세력은 법원이 그들의 토지와 주택을 경매로 처분하는 행위에 크게 반발하였습니다. 토마스 제퍼슨은 흔히 농민 민주주의의 옹호자로 기억되지만
정작 그 자신은 187명의 노예를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토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실천적이기보다는 관념적인 것이었는데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았지만 미국 자연환경의 아름다움을 기록으로 남겼고 농부야말로 가장 고귀한 직업이라 칭송하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가 생각했던 농부는 어디까지나 소장년이나 노예가 아닌 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빈곤층의 잘못된 양육 환경 때문에 빈부격차가 일어난다고 생각한 동시에 사람들이 열심히 논밭을 간다면 양육 환경 문제가 개선되리라 믿었습니다. 아울러 당시 프랑스로부터 사들인 루이지애나 영토야말로 바로 그 논밭이라 보았습니다. 한편 인종 문제에 대해서 제퍼슨은 혼혈을 통해 흑인다움을 줄일 수 있다는 이론에 흥미를 보였습니다. 물론 이를 적극적으로 시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혼혈 노예 셀리 해밍스와의 사이에서 4명의 아이를 낳은 적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둘은 자유민으로 살기 위해 달아났고 나머지 둘은 죽을 때까지 자유민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제퍼슨은 자영농 중산층을 중시하였으나 정작 버지니아 지역은 다수의 노예를 부리는 대지주들이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많은 당대인들처럼 그 역시 노동과 성격 그리고 양육 사이의 관계에 관심을 가졌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훌륭한 시민을 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서부로 향한 초창기 미국계 청민들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그다지 곱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문필가와 소설가들은 이러한 새로운 정착민들을 친절한 나무꾼이나 거친 무법자인 반개화된 시골인들 정도로 묘사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토지를 먹대로 빼앗는 불황자들로 간주되었고 소탈한 매력조차 지저분함이나 잔혹함을 덮여버렸습니다. 나아가 원주민들과 싸우는데 동원되는 소모품으로 취급당하는 일도 흔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이 같은 개척민들을 정주 문명인으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그들을 어떻게 통제하며 어떻게 세금을 거둘 것인지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러나 1820년대에는 개척민들의 지지를 받는 민병대 출신의 정치인이 정계에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테면 데이비드 크로켓 의원과 앤드류 잭슨 대통령 같은 인물들은 개척민들의 권익을 옹호하였으며 소박함을 앞세워 농촌지역 유권자들의 표를 얻었습니다. 양자 모두 노예 소유주였고 스스로를 개척민들의 친구로 포장하며 나약한 부유층들을 비난하였습니다. 잭슨은 한때 정부의 명령을 어기고 독단적으로 새 미놀족을 학살하였으며 크로켓은 당시에 당파 정치에 대한 혐오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잭슨의 폭력성과 크로켓의 무지는 그들의 개척민적 배경과 함께 오히려 매력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개척민들의 목소리가 커지는 변화 속에서 그들은 비록 평등을 얻지는 못하였지만 일정한 정치적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일부 정치인들은 무지와 폭력을 일종의 미덕으로 재평가함으로써 그들에게 영합하였는데 이러한 정서는 오늘날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1850년대 농촌 지역에서 혈통이 계층을 나누는 중요 요소가 됨에 따라 백인 하층민이나 시골뜨기와 같은 경멸적 표현들이 널리 퍼지게 되었습니다. 야윈 아이들과 열등한 외모로 대변되던 농촌의 백인 하층민들은 육체적으로도 마치 다른 인종처럼 보였습니다. 미국 내전이 발생하자 그들은 남부의 편을 들게 되었고 노예제가 백인의 나태함과 관계 있다는 편견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한편 변경지역 개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훗날 공화당에 흡수된 자유토지당은 노예제 확산을 반대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노예들을 자유민으로 해방시키자는 주장이 아니고 다만 변경지역을 노예제와 관계 있는 백인 하층민들로부터 지켜내야 한다는 것에 가까웠습니다. 반면 노예제 지지자들은 노예제가 아닌 저열한 혈통이 게으르고 가난한 백인들을 만들어낸다고 역설하였습니다. 북부의 자유토지 지지자들에 따르면 개척민들은 노예제와 지주들에 의해 토지를 빼앗긴 훌륭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부의 노예제 지지자들은 유전적 요소가 빈부격차의 원인이자 운명이라 보았습니다. 즉, 백인 빈민층들은 농지 없는 농민에 불과하며 따라서 같은 백인이라 할지라도 모두 평등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텍사스를 통치하던 멕시코 정부는 혼혈을 허가하였고 나아가 백인 정착민들이 현지의 테아노 여성과 결혼할 것을 장려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텍사스 지역에서는 엄격한 인종적 위계 질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미국 정부는 북미 원주민, 흑인, 멕시코인 등의 혈통을 더럽히지 못하도록 제거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침내 텍사스가 미국의 일부가 되자 미국 정부는 백인의 우위를 지키기 위하여 아프리카나 원주민 혈통을 지닌 이들에게 시민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골드러시와 함께 이 주민이 급격히 늘어난 캘리포니아의 백인들 역시 혈통이 오염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시달렸습니다. 미국이 점차 혈통적 순수성에 집착하는 사회가 되어갔던 것입니다. 1861년 제퍼슨 데이비스가 남부연맹의 대통령으로 취임하며 미국 내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엄격한 계층적 정체성이야말로 남부 정치인들을 위한 안정을 만들어냈는데 이들은 가난한 유권자들에게 노예제 유지의 필요성을 설득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 핵심 논지는 노예가 사라진다면 백인 빈민층이 최하위 계층이 될 것이므로 노예제가 하층민들에게 유리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군인으로 징집하면서 정작 교육받은 노예주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본 백인 빈민층은 이러한 선전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많은 이들이 북부를 위해 싸우거나 남부 군대로부터 탈주하였습니다. 남부의 또 다른 선전 방식은 북부를 악마처럼 묘사하거나 그들에게 타락하고 비천한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링컨 대통령은 노동자나 평민들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빈민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애쓰는 천박한 인간으로 여겨졌습니다. 빈민들은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았으며 식량을 쌓아둔 남부의 부자 백인들을 공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내전에는 남부의 백인 하층민과 북부의 빈민층이 모두 참여하여 싸웠습니다. 이들은 북부군의 승리에 상당히 기여하였지만 정작 전쟁이 끝난 이후 남부 빈민들의 처지는 더욱 열악해졌습니다. 미국 내전 이후 재건 시기에는 백인 빈민층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사이에 이해관계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백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인종적 우월성을 지키려 하였으나 해방된 노예들은 인종보다 지성이나 능력이 중요함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1866년 공화당 평론가는 해방 노예들이 연방정부의 지원을 잘 이용하는 반면 오히려 백인들이 정부의 지원을 마음대로 사용하며 나태하게 생활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백인다움을 보존한다는 명목으로 흑백 인종의 결혼과 출산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미국 전반에 우생학적 사고가 만연함에 따라 가난한 백인들의 질병을 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러한 우생학의 남용은 20세기에 들어설 무렵 시작되었고 대통령 테어도어 루즈벨트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특히 1904년 찰스 데븐포트가 우생학 연구소를 개설한 이후 우생학 운동은 더욱 퍼져나갔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에는 우생학이 상류층 백인들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습니다. 교육받은 여성들에게는 신중하게 선택하여 아이를 낳을 의무가 지워졌으며 무엇보다도 앵글로 색슨계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것이 장려되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을 독려하기 위한 면세 혜택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가난한 백인 여성을 억류하기 위한 정신병동이 늘어나고 강제 불임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습니다. 일례로 1927년 벅데벨 사건에 대하여 미국 대법원은 국가가 범죄자, 환자, 열등 계층들에게 단종법을 적용하여 불임을 강제할 권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1931년에는 미국의 27개 주가 각종 단종법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1920년대를 통틀어 미국의 사회적 엘리트층은 단순히 가문이나 재산뿐 아니라 타고난 지적 능력을 통해 스스로를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 능력이야말로 순수한 백인이 되기 위한 필요 조건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입니다. 백인이라고 다 같은 백인이 아니었습니다. 병사들을 대상으로 한 지능검사, 높은 문맹률, 빈민들이 가진 십이지장충 등은 하층민 백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키웠습니다. 1930년대 경제대공황 시기의 영화 나는 탈옥수와 당들을 다룬 연구서 맨 앳 워크는 공통적으로 남부와 북부에서 육체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달랐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부의 노동자들이 범죄자나 소작농으로 간주된 반면 북부의 노동자들은 도시 발전의 중추를 이루는 기술자이자 훌륭한 근로자들로 묘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남북을 떠나 많은 노동자들에게 일자리가 없었고 황무지에서 살아가는 군중들의 모습과 같은 사진은 미국의 극심한 빈부격차를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극심한 빈곤은 후바벨 판자촌을 만들었으며 황진지대의 농부들은 캘리포니아로 이주하였습니다. 아칸소와 뉴욕에서는 땅으로 돌아가기 운동이 벌어져 최저한의 생계를 위한 시골 정착지가 생겨났습니다. 해당 운동은 뉴딜 정책 시기의 주정책관리국에도 영감을 주었는데 가족이 토지를 구입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농업기술과 대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었기 때문입니다. 토양 침식이 낳은 황지는 여기저기를 옮겨 다니는 열악한 처지의 소작농들에 대한 비유 그 자체였습니다. 경제대공황 당시 미국 농촌은 경제적, 생태학적 위기에 빠져 있었습니다. 빈 농층은 토지 없이 떠돌았고 방치된 토지에서는 토양 침식과 황진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만약 가난한 농민들에게 토지가 주어지고 인도세 없이 투표할 수 있는 권리도 함께 부여된다면 그들이 정착하여 땅을 일구게 되어 자연스럽게 침식 현상 역시 사라지리라는 기대가 생겨났습니다. 물론 뉴딜 정책에 따라 건설된 공동체 대부분은 시련을 겪어야 했지만 테네시강 유역개발공사와 같은 성공 사례도 존재하였습니다. 이는 댐의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마을을 만들고 이를 통해 주민들에게 교육과 경제활동의 기회는 물론 여가활동까지 제공해주는 지역적 해결책이었습니다. 뉴딜 정책을 통한 빈곤 퇴치의 경험은 계층과 인종이 생물학적으로 결정된다는 편견을 고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타고난 혈통 대신 어린 시절 어떠한 환경에서 자랐는지가 이후의 삶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사고방식이 점차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미국에서는 정치와 문화 양영역에서 시골 소년들이 승승장구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엘비스 프레슬리와 린든 존슨 대통령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가난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례로서 전국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몇몇 인물들의 성공이 촌놈에 대한 편견까지 모두 없애지는 못하였습니다. 더 앤디 그리피스 쇼와 더 베벌리 힐 빌리지 같은 1960년대의 유명 텔레비전 프로는 가난한 남부 사람들을 풍자적으로 묘사하였고 이는 계층 구분이 엄연히 남아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설령 성공한 연예인이나 정치가라 할지라도 그들의 출신 배경은 꼬리표처럼 따라다녔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속해 본 바 없는 상류층의 분위기에 적응해야만 하였습니다. 한편 1960년대 말에는 신도시와 새로운 교회가 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토지 사용법과 같은 당시의 법제들은 유색인종을 배척하였으며 백인 하층민들 또한 저렴한 이동식 임시주택으로 내몰렸습니다. 빈곤층의 이동식 가옥들은 교육과 직업의 기회가 제한된 주변부에서만 설치가 허용되었던 것입니다. 당시 백인 빈민층은 상류층의 권력에 도전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민권운동을 벌이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및 유색인종들에게 맞서는 데 동원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민권운동을 지지하던 백인 상류층들은 사회적 진보를 거부하는 편견에 찬 시골뛰기들을 조롱하였지만 백인 하층민들은 자신들이 다시 한번 무시당했다고 느꼈을 뿐입니다. 1960년대는 저항과 사회운동의 시대였고 소외되었던 집단들이 자신의 뿌리를 자부심의 원천으로 재평가하며 목소리를 내는 정체성 정치가 일어났습니다. 백인 하층민들 역시 그들의 세련되지 않고 반지성주의적이며 편견에 가득한 정체성을 적극적으로 내세우기 시작하였습니다. 1976년에는 지미 카터가 땅콩 농부라는 배경을 앞세워 대통령이 되었고 연예인 돌리 파튼은 촌스러운 스타일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북부 출신의 목사인 베커 부부는 남부에서 기독교 복음주의의 왕국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1960년대에는 그동안 상류층의 자랑거리였던 혈통이 각 사회 집단의 정체성이자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시골뛰기가 된다는 것이 오히려 자선이 되었고 정치인들과 작가 그리고 연예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자신의 소박한 측면을 강조하였습니다. 1990년대에는 모든 사회계층의 사람들이 자신의 농촌적 배경을 주장하였습니다. 물론 진짜 농촌 주민들은 그들을 종종 가짜 시골 사람으로 여겼을 뿐이었습니다.
이처럼 농촌을 자랑스러워하는 정서가 널리 퍼졌으나 그 주체는 대체로 남성에 국한되었고, 이에 도로시 앨리슨과 캐럴린 슈트 등의 작가들은 강간이나 미혼모와 같은 금기시되었던 주제를 통해 여성이 포함된 농촌 이야기를 만들어내고자 하였습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빌 클린턴은 백인 하층 민족 배경이 어떻게 정치적 이익으로 이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어쨌든 그가 어린 시절 힘들게 살았던 것은 사실이었고, 공화당은 종종 그의 활동을 교묘히 비난하였으나 큰 효과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공화당은 모니카 레윈스키 스캔들이야말로 클린턴이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은 증거라고 몰아붙였지만, 만약 그가 더욱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었더라면 그러한 가혹한 공격을 훨씬 덜 받았을 것입니다. 다음에 두 가지 근본적인 문제로 인하여 미국은 평등한 기회의 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첫째는 평등한 기회와 대표권이 있었다는 잘못된 신화이고, 둘째는 영국 식민지 시절부터 이어져 온 계층 격차입니다. 정치적 경제적 상류층들이 권력을 장악하였고, 평등을 내세웠음에도 정작 민권이나 성평등을 위한 법률은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에도 투표권은 확대되기보다 축소될 위기에 빠진 상태입니다. 미국의 빈민들은 하류계층으로 살아왔으며 경멸받아온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유동성이라는 신화 속에서 빈민들은 그들의 환경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비난받았고, 기회는커녕 생존의 수단조차 부족하였다는 점은 무시되었습니다. 심지어 빈민들 스스로도 이러한 비난을 내면화한 나머지 그들에게 더 나은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미국의 빈곤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는 알고 있지만 정작 빈민들이 가까운 곳에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중산층이 빈곤층에 대한 편견에서 벗어나 그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빈곤의 원인이 개개인의 도덕적인 혹은 유전적인 결점이 아닌 사회 경제적 구조와 정치 및 법률에 있음을 직시하여야 합니다.